25년간의 거짓말, 가족에게 털어놓은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족에게 작은 거짓말을 숨기며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거짓말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함께 따뜻한 유머가 담겨 있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중반의 남성, 여기서는 상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상철 씨는 은퇴한 교사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전통이 있었어요. 바로 명절이나 가족 생일 같은 날이면 꼭 모여서 1000피스짜리 퍼즐을 함께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퍼즐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가족을 하나로 엮는 일종의 행사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퍼즐놀이에는 한 가지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번 퍼즐을 시작하기 전에 상철 씨는 살며시 한 조각을 숨겼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조용히 퍼즐 조각 하나를 뽑아 자신의 양말 서랍, 맨 밑 녹색 양말 속에 감춰두곤 했어요. 그리고 퍼즐이 거의 완성될 즈음 가족이 당황하며 왜 한 조각이 없지? 할 때쯤 상철 씨는 마치 우연히 발견한 듯 그 조각을 꺼내와 퍼즐을 완성합니다. 어이쿠, 소파 밑에 떨어져 있었네 하며 활짝 웃는 상철 씨를 보며 가족들은 아빠 진짜 대단해라고 환호했죠. 그렇게 그는 매번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우는 퍼즐의 왕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건 상철 씨만의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큰딸 부부와 손자까지 총출동한 자리에서 어김없이 퍼즐 상자가 꺼내졌죠. 익숙한 듯 퍼즐 조각들을 펼쳐두고 다 함께 맞춰가던 어느 순간 퍼즐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이번에는 두 조각이 사라진 겁니다. 아빠, 퍼즐 조각도 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큰딸이 웃으며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상철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아니야. 이번엔 진짜 안 숨겼는데? 라고 말했죠. 평소와 달리 말끝이 조금 떨리는 걸 가족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몰래 퍼즐 제조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누락된 조각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는 조용히 조각을 재주문했습니다. 며칠 안에 도착하면 마치 소파 틈에서 찾아낸 것처럼 연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퍼즐이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조각 모두 정확한 자리에 맞춰져 있었고 완성된 퍼즐을 보고 가족들은 환호했죠. 이거 누가 했지? 상철 씨는 진심으로 놀랐고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자신만 몰랐던 게임을 가족들이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그거 녹색 양말 속에 숨기는 거 사실 나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그 양말만 세탁기 들어가기 전에 꺼내두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중엔 아이들도 눈치챘어요. 근데 그냥 다들 말 안 한 거예요.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 말에 상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비밀이라 믿었던 그 장난을 사실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걸 애써 모른 척 해준 거였다는 사실이 무척 뭉클했거든요. 자신은 연기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짜 맞춘 연극의 일부였던 거죠. 그럼 나 괜히 퍼즐 조각 주문했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고 아내는 괜찮아. 당신 덕분에 가족들이 늘 웃을 수 있었으니까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퍼즐은 마지막 조각 없이 끝내자. 이번엔 진짜로 함께 완성하자. 그 메시지에 모두가 하트를 눌렀고 큰딸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 사연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25년간 이어진 이 작은 퍼즐 조각.
숨기기는 한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애정어린 장난을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연극을 해준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진심을 직접 표현하는 데에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번 마지막 조각을 숨기며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떤 가족은 그런 비밀을 알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때때로 아주 소박한 장난으로 혹은 양말 속에 숨겨진 퍼즐 조각으로 표현된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이런 장난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인가요? 결혼식에 오지 않은 오랜 짝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감정을 안고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32살의 여성, 여기서는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짝사랑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민서. 대학생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시험 기간엔 도서관 자리 맡아주며 서로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공유했던 그런 사이였죠. 민석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커피를 건네는 배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태도. 수지는 그 모습 하나하나에 조용히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 좋아한다는 감정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다른 여자 얘기를 할 때도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겼을 때도 수지는 그냥 친구라는 이름 뒤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수진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람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수진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민서. 수지는 그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나 가족 이름은 쓰지 않은 단 한 사람만을 향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내 결혼식에 와서 나의 웨딩드레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나를 떠올리진 않을까? 그 마음이 순수했는지는 수진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지는 하객들을 하나하나 맞이하며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웃음, 꽃과 음악으로 가득한 그날, 수진의 마음엔 조용한 바람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왜 오지 않았을까? 혹시 내 초대장을 받고 불쾌했을까? 아니면 내가 보낸 메시지를 단번에 읽고 돌아서 버린 걸까? 수지는 곧 기억해냅니다. 민석에게 보낸 초대장에 그의 여자친구와 아이의 이름이 없었다는 걸요. 그 가족을 빼고 그 사람만을 초대한 결혼식. 그건 결국 혼자만의 감정에 갇혀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벗어 걸어두고 침대에 앉아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민석을 이렇게 오래 마음속에 두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젠 그만 보내줄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남편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식장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땀을 닦던 그 모습,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어색한 듯 고개를 꾸벅이던 모습, 결혼 서약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람. 수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과거였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사실을요. 민석이 오지 않은 결혼식은 어쩌면 수진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수지는 민석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SNS도 언팔로우했고 자신의 마음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새 집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사랑은 나를 기다려준 사람에게 주어야 할 감정이다. 수지는 그렇게
과거를 정리하고 진짜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랑은 때때로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또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 한편에도 정리되지 않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차분히 떠올려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수진처럼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산후 우울증 아내와 이혼을 고민한 남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 이후 예상치 못한 마음의 고통을 마주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엔 출산 후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졌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주인공은 30대 초반의 남성, 저희는 그를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는 몇 년 전 늘 밝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어떤 날은 민수보다 먼저 피곤한 하루를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둘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며 3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얼마 전엔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출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아내는 딸을 낳았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민수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내는 출산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민수도 이해했습니다. 밤낮 없는 수유와 수면 부족, 온몸이 아픈 상태에서 아기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역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민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며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민수에겐 가장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아내랑 이혼 생각까지 해. 아이 태어나고 나서 너무 달라졌어. 예전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지금은 말도 안 통해. 집에 있는 게 무섭기도 해.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산후 우울증은 아니야? 요즘 많다던데.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우울증이라고까지는 그냥 힘든 시기겠지.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휴대폰으로 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상 목록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정 기복 무기력함, 아기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모두 지금 아내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아내의 고통을 무심히 지나쳤는지 말이죠. 다음날 아침 민수는 커피 2잔을 내려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힘들면 나한테 말해줘도 돼.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른 척했나 봐. 미안해. 우리가 같이 병원 가보면 어떨까? 처음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서 무서워.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바로 산부인과를 통해 심리 상담을 연결했고 함께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너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말처럼요. 몇 달 뒤 아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본 민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던 나를 정말 많이 반성해야겠구나. 그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해받지 못함만 탓하고 있진 않았나요? 산후 우울증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함께 겪는 심리적인 경랑입니다. 그리고 그 경랑을 함께 건너기 위해선 아주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물음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나랑 같이 가줄래? 그 한마디가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가지 않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결혼식에 가지 못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해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던 그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우정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36살이 된 여성, 우리는 그녀를 지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 민정과 18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학창시절엔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캠퍼스를 넘나들며 데이트하듯 놀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고 연애 문제나 직장 고민은 밤새 털어놓던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결혼해. 드디어. 지연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프러포즈했구나. 언제야? 어디서 해? 그런데 민정의 대답은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몰디브에서 3박 4일 리조트 웨딩으로 할 거야. 들러리로 꼭 와줘야 해, 알지? 지연은 당황했지만 민정의 말투가 너무 설레고 기뻐 보여서 그 자리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당연히 가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곧바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의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몰디브 왕복 항공권 1인 150만원 이상. 리조트 3박 숙박, 들러리 드레스, 현지 이동비, 팁 대충 계산만 해도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직장인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이었고 연말은 특히 학원 발표회와 가족 모임이 겹쳐 바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기는 크리스마스 직전이었고 남편과 함께 겨우 계획한 짧은 국내 가족여행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으로 눈썰 매장에 데려가기로 한 그 소중한 약속이요. 지연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나 진짜 미안한데 너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너무 가고 싶고 내가 날 들러리로 생각해준 거 고맙지만 우리 애들 겨울 방학이랑 일정이 겹쳐서 비용도 솔직히 감당이 안 돼. 몇 시간 후 민정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민정의 약혼 파티를 열심히 준비했고 스튜디오 사진 촬영도 같이 가주었고 예복 투어에도 동행하며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태도는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장난에도 깔깔 웃던 민정이 이제는 대화. 중간중간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친구의 SNS를 통해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안 온다고 할 줄은 몰랐어. 자기 가족 여행은 다니면서 말이야. 그 글을 보는 순간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책하며 미안해했던 감정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대신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내 결혼을 축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뿐인데 왜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걸까? 지연은 민정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지금 가족을 챙기는 게 우선이야. 내가 내 결정을 서운해하는 건 이해해. 근데 그게 우정을 끝낼 일일까?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넌 이해해달라 그러는데 난 내가 날 위해 한 번쯤은 무리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가는 게 진짜 우정일까? 아니면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지연은 민정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웨딩 사진이 담긴 포토 앨범과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가 담긴 선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의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지만 지연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정이란 건 함께하는 횟수보다 서로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깊이에서 자라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식에 가지 못한 사연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을 지켜내야 하는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중요한 날에 함께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내 삶의 원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삶은 당신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지연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임신 중 남자친구에게를 돌봐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한 여성이 겪은 현실적인 갈등과 그 안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32살의 여성, 우리는 그녀를 지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은은 현재 임신 7개월 차,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남자친구는 최근 일자리를 잃었고 당장의 생계에 대한 고민 끝에 군에 재입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전 복무 경력이 있었고 복귀하면 몇 달 동안 훈련소에 들어가야 했죠. 지은은 처음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그 역시 뭔가를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데리고 있던 한 마리의 대형견, 이름은 맥스였습니다. 맥스는 체중이 40kg이 넘는 핏불 믹스견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매우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성화도 되어 있지 않았고 훈련도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면 집안을 어지럽히고 낯선 사람을 보면 심하게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말했습니다. 맥스는 나쁜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기를 가진 몸이에요. 이제 곧 출산이고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혼자서 아기와 맥스를 동시에 돌보는 건 솔직히 무리예요.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훈련이 잘 된 보호소나 믿을 수 있는 친구 집에 맥스를 맡기자. 적어도 당신이 복무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하지만 남자친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해? 넌 나 대신 집에서 애도 보고 맥스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냐? 그 정도도 못해?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며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이 맥스는 집안 벽지를 뜯고 현관문 앞에서 아기용품 박스를 물어뜯는 사고도 쳤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서 지은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밤에 수유를 하면서 맥스가 이 난리를 치면 나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윽고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요? 남자친구가 군에 가는 동안 훈련되지 않은 개까지 돌보는 건 너무 벅차요. 그렇다고 맥스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의 반응이 저를 너무 죄책감 들게 해요. 글은 빠르게 반응을 얻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 다수는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신의 몸과 아이가 최우선이에요. 남자친구가 군에 가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게 맞죠. 걔도 소중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지지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아이를 위해 책임을 지려는 것도 존중해.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아이뿐이야. 맥스는 당신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나의 책임이 아니야. 지금처럼 모든 걸 나에게 넘긴다면 우리 관계도 더는 유지하기 어려워. 남자친구는 처음엔 화를 냈고 잠시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진지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군 복무 기간 동안 맥스를 형 집에 맡기기로 했어. 다녀오면 훈련도 다시 시작할 거고.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말합니다. 가족이란 건 단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임을 나누고 서로의 한계를 이해해주고 필요할 땐 물러서서 상대를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한 여성이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족의 안전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의 한계 안에서 지켜내는 거라는 걸지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은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요리 취향 차이로 인한 갈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가 어쩌면 너무도 엇갈린 감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과 문화, 그리고 소통에 대한 작지만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20대 초반의 여성, 우리는 그녀를 지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연은 최근 백인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맞춰가며 지내고 있었죠. 지연은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단순한 식사를 넘어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건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지연은 남자친구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음식, 중국식 마파두부. 매콤한 소스의 고기와 부드러운 두부가 어우러진 그 맛은 지연에게는 어린 시절 엄마의 밥상이 떠오르는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릴 때 자주 먹던 요리를 해줄게. 두부는 처음이라 했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봐줘. 남자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새로운 음식은 언제나 환영이지. 근데 지금은 약간 타코벨이 땡기긴 한다. 지연은 살짝 웃었지만 내심 당황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타코벨이란 단어가 등장한 건 그녀의 기대를 약간 흔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볶고 마늘을 다지고 고추기름을 내며 정성을 다해 마파두부를 완성했죠. 식탁에 앉은 두 사람. 남자친구는 한 입을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 두부 식감은 좀 이상하네.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랄까? 지연은 실망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줘서 고마워. 처음 먹는 음식인데 용기 냈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 지금 화난 거야? 내가 별로라고 해서?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화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음식이니까 기대한 것만큼 반응이 없어서 실망했을 뿐이야. 남자친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도라도 했잖아. 근데 내 반응은 마치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들려.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아줘.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실망을 표현했을 뿐인데 남자친구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남은 건 내 동생이랑 먹을게. 그 말에 남자친구는 더 격앙됐습니다. 봐봐, 또 그러잖아. 내가 나를 죄책감 들게 만들고 있어. 결국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그날 저녁은 서로 등 돌린 채 끝나버렸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굴었던 걸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당신은 단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는 당신의 기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요리는 사랑이에요. 그걸 무시받은 건 누구라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 말들을 읽으며 지연은 비로소 자신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는 남은 마파두부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맛은 괜찮았어. 그날은 그냥 낯선 음식이라 어색했을 뿐이야. 근데 내가 실망하는 걸 보니까 나도 방어적으로 굴었나 봐.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내가 기대를 걸었던 만큼 너도 부담스러웠겠지.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고 지연은 느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서로 다른 취향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부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서로 다른 문화를 품는다는 것의 가치, 그리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그것을 상처가 아닌 대화로 풀어가는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감정의 골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조금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